동해일보 TV 사람풍경입니다. 소설가를 사전에서 찾으면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소설을 찾으면 사실이나 허구의 이야기를 작가의 상상력과 구성력을 가미하여 산문체로 쓴 문학의 한 갈래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소설가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을 말하죠. 오늘은 지난 반세기 동안 상상력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지어낸 이야기꾼인 소설가를 초대했습니다. 우리 지역 문단의 원로 안수길 소설가인데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력을 보니까 문단 등단이 57년이 되셨어요. 참 대단한 세월인데요. 소설가로 창작의 세월을 살아오신 시간이 반세기가 넘는데 소설을 쓰시게 된 그런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예, 지금 사회자 말씀대로 50년이 넘었다니 이제 새삼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애초에 어릴 때부터 무슨 소질이 있었다거나 꿈이 있었던 건 아니고 청소년기에 비교적 책을 좀 읽은 편입니다. 읽다 보니까 단편이나 이런 데 자꾸 집중을 하고 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원고지에다가 이제 끄적거려 보고 하다가 최초로 글을 쓴 것은 이제 군대에서 공민교육대에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 부대 배치받을 때 이제 전속보안실이라고 사단장 보좌관실에가 있다가 그 사단장님이 이제 부산 항만사령관으로 가시는 바람에 이제 나는 영영군번이라고 단기복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복무라 못 가고 거기 남아 있으니까 이 녀석 거짓말하고 여기 있었구먼. 단기복무자는 최전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다음 사단장이 오셨는데 성격이 안 맞아요, 저하고. 사무실 근무 분위기가 군대에서 성격 맞고 안 맞고 따질 건덕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내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어디를 가려느냐. 그래서 우연히 듣게 된 이제 국민교육대라는 얘기했더니 글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한테 이제 국어를 기초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아니라 군인들한테 이제 그때는 문맹경사도 전부 진집을 해갔어요. 가르치는데 하루에 2시간 수업하면 아무것도 일이 없고 당번을 하나 따로 두고 식사고 빨래 다른 수발을 전부 들어줘요, 거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책을 읽으려도 책도 별로 없고 끄적거려 봤는데 거기서 응모한 것이 최초로 충청일보에 신춘문예 가작으로 이제 입선이 됐어요. 군대에 있으니까 작품이 내가 실렸는지 아니면 내 작품을 보지도 못하고 원본을 급히 만들어가지고 응모를 했으니까 남은 원고도 없고. 그런데 이제 시상식 날 통지가 왔길래 집으로 연락했더니 사촌 동생 보고 가보라 했더니 상장 하나 하고 괴종시계 탁상시계를 하나 타다 놨어요. 제대하고 가니까.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다가 또 응모한 것이 이제 준당선이라고 해가지고 됐고. 그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69년에 월간 문학에서 이제 하는 그런 됐는데 특별한 소설가가 또는 문학가가 되겠다는 동기가 어릴 때부터 품은 생각이 아니라 우연히 이제 청소년기에 선배의 영향이 많이 돼서 이제 그런 길을 밟게 됐죠. 예. 좋은 선배를 만나서 청소년기에 어떤 문학적인 자양, 감수성 아마 이런 것들을 얻게 된 게 누가 지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소설가의 길로 가시게 된 것 같네요. 더군다나 군대 기간 동안에 글을 또 쓰셨다니까. 그러면 그때 데뷔하셨을 때 작품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아까 말한 월간문학 작품? 네. 어떤 내용인가요? 짧게 줄거리 소개 가능할까요? 네, 데뷔작 말씀이죠. 네네. 그 데뷔작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월간문학 제1회 신인상인데 네. 소설부는 6.25
나기 전에 그 38선이 개방돼서 이제 왕래가 됐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38선 왕래가 가능할 때 아버지는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제 기반을 잡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가리라 하는 꿈을 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왔는데 그 후에 38선이 이제 통행이 내 말에 못 갔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들한테는 남쪽으로 내려올 때는 내가 저 다리 둥그렇게 뜨면은 너를 데리러 온다 했는데 전쟁이 나고 아들은 인민군 소년병으로 아버지는 남한에서 직업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되는데 직접 교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중대장이 그 아버지가 부상당한 걸 끌고 이제 후퇴길에서 낙오돼가지고 헤매던 동안에 그 아버지는 부상이 악화돼서 죽고 아들을 우연히 생포를 했어요. 이제 아들은 암암리에 그 부대를 이탈해서 남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대위 눈에 띄어서 이제 생포가 됐는데 그걸 데리고 남하를 하는데 아무래도 적병이니까 이제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고 긴장되고 하니까 이놈을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미군을 참전한 미군을 생포해가지고 끌고 가는 중공군들을 보고 그걸 이제 사살해서 미군을 구해냈어요. 근데 그 미군이 자기를 구해준 대위하고 소년병 있는 쪽을 향해서 오다가 갑자기 그 소년병이 벌떡 일어나면서 미군한테 어서 오라고 이제 손짓을 하니까 미군은 인민군 복장을 하는 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거기다 대고 그 중공군한테 탈취한 총으로 쏴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으로 부자가 갈리고 아버지는 중공군에 입은 부상으로 악화돼서 죽고 아들은 외지에서 온 미군의 총격으로 죽고 해서 부자가 이렇게 불황을 당했는데 전쟁이 개인한테 책임이 없지만 희생되는 건 그렇게 개인이고 또 우리는 더 비극적인 것이 그것이 부자가 서로 다른 외국인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참극이다. 그런 소재를 이제 한 것이 제목은 뭔가 소설 제목은 무엇인가요? 그게 멀고먼 장송. 멀고먼 장송. 장송이라는 게 네. 장리 행렬을 네. 뜻하는 거죠. 그 긴 소설을 이렇게 짧게 축약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대본 그 분단의 아픔, 전쟁이라고 하는 그 수레바퀴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며 가족이 해체되고 개인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는가 하는 이것이 확 느껴지거든요. 이게 이제 소설의 매력 같은데 도대체 소설이 뭐길래 독자들이 이렇게 소설을 읽는 것일까요? 직접 소설 쓰시는 작가 입장에서 이 점 말씀해 주신다면.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소설은 한마디로 그럴듯한 거짓말이다. 그럴듯한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사실 그때는 그 말 그대로만 알아들었지 큰 깊은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차츰 커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럴듯한 거짓말이라는 게 굉장히 함축적인 얘기였어요. 그럴듯하다는 건 소설이 앞에 뒤에 나오는 거짓말은 사실이 돼. 거짓말은 거짓말이 돼. 그럴듯해야 한다. 그럴듯하다는 건 뭐냐? 사실적이어야 한다. 그 얘기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독자에게, 그 다음에 읽는 독자한테 감동이나 감화를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럴듯한이라는 그 속에 함축된 말이 그런 의미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거짓말, 있는 사실이 아니되 허구적이되 그것이 진실성, 진리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또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정서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좋은 반응, 감동, 감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말로 함축을 된 건데 이제 그럴듯한 거짓말이다. 이것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소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참 쉬운 말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 픽션이 허구지만 사실성이 있어야 되고 리얼리티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합리적이에요. 되고 그러면서도 독자들로부터 사실은 감화를 주는 글이어야 한다. 공감, 감동, 그게 감화. 바로 이제 어떤 예. 문학성 같은 것이 되겠죠. 선생님 그동안 많은 책 내셨는데요. 스스로 내가 이 책에 나는 이 글에 참 애착이 많이 간다 하는 대표작을 고르신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 책하고 지목할 게 없어요, 사실은. 애착이 가는 게 없어요. 뭐냐면은 작품 하나 가지고도 어제 쓴 걸 다음날 읽다 보면은 구멍이 숭숭 발견이 돼요. 1년 전에 쓴 걸 보면 구멍이 더 크게 보여요. 10년 전에 쓴 거 보면 어째 그때는 내가 이걸 자신하고 썼고 이만하면 독자들한테 부끄러움이 없고 내 얘기를 충분히 이해시키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찌 이렇게 옹졸한 생각, 서툰 문장으로 썼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없지만 이제 요즘 이렇게 해서 보고 책이 이제까지 만든 책 중에서 이제 내가 소장한 게 없는 게 있어요. 그냥 두어 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관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이걸 어차피 허술한데 한번 다시 고쳐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이 잠든 땅이라고 신이 있어요. 잠든 땅. 네. 네. 2권짜리인데 두 번, 한 번에 3,000부씩 2번 찍고 출판사가 어떻게 소식이 끊겼어요. 좀 개작한다고 할까 수정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손볼 그런 생각으로 요새 손을 보아가고 있는데 손보기가 다시 만들어보면 더 힘드네요. 그래도 이제 그 작품에 애착이 좀 가시는 거네요. 새로 다시 이제 일종의 개작이죠. 작품을 새로 이제 고쳐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네. 그러면 작가적인 입장에서요, 그 플롯과 문학성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소설을 저는 쓸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플롯이니 뭐니 문학성이니 그런 거 생각해 본 바가 없고 그냥 읽은 책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펼쳤으니까 나도 한번 흉내를 내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뭐 소설 이론을 제가 배운 바는 없지만 대학에서 뭐 전공 과목으로 택했다나 그런 경력도 없지만 플롯이나 문학성이 없는 것은 작가가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그건 그 소설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게 플롯이라면은 건축물의 뼈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줄거리나 구성 이런 기교의 문제고 문학성이라는 거는 거기에 들어있는 그 줄거리나 구성의 속에 포함된 가치, 간단히 말하면 주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플롯이 소설, 음식의 양념이라면 그 문학성이나 주제 이거는 소설의 영양소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소설이 재미있고 스릴 있고 한 첫 페이지 눈에 들어온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를 안 넘기고 못 베길 만큼 그렇게 재미있는데 거기에 담긴 내용은 뭐 도덕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 전혀 득이 안 되는 이런 책일 경우는 문학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겠죠. 즉 음식 맛 좋고 풍성해 보이지만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근데 문학성이라는 것은 재미나 이런 거는 물론 필수적이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도덕이나 법률이나 또는 관습에 이런 데 긍정적으로 대처할 만한 이런 가치를 습득하게 하는데 그 첫 단계가 공감이고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이랬으면 이랬을 거다. 그리고 이런 좋은 생각 이런 좋은 행동이 참
가치 있다라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만 문학성이 갖춰지지 않나. 예, 이제 오랫동안 읽혀온 고전 같은 것들이 좀 그런 데 속하겠죠.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웹소설, 또 판타지 소설, 그런 것들이 정말 흥미는 끌지만 아까 말씀하신 영양소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근데 작가님께서는, 그 선생님께서는 주로 글의 소재를 얻으실 때 어디서 얻으시나요? 말하자면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어떤 세계나 어떤 철학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얻으신 소재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뭐 소설 소재를 찾기 위해서 공사장도 돌아다니고 또 일부러 외국 여행 각지 명성고적도 찾고 그런다지만 저는 그런 목적으로 여행이나 그런 별다른 행동을 해본 바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평소 보고 듣고 느낀 데서 이제 소재를 찾아서 쓰다 보니까 그 소재가 굉장히 좋아요. 제 소설의 범위가 폭이 좁고 또 색다른 또 남보다 기발한 그런 게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얘기 쓰다 보니까 소설 자체가 누군 눈에 확 띄는 그런 작품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마음에 당기는 작품이 뭐냐고 물을 때 없다고 그랬는데 아마 내 소설이 그런 거기 때문에 평범한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주로 약자의 편에서 바라보는 세상, 약자의 경험 이런 걸 소재로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 그 글을 써오시면서 작가로서의 어떤 고민 같은 것 있으셨던 적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 부족이고 또 책을 좀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많이 읽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서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늘어날 상상력도 별로 뛰어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하고 이제 요새도 좀 책을 읽으려고 하지만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한 페이지 어쯤 보면 글자에서 털이 나요. 글자에서 털이 숭숭 나다가 조금 더 읽으면 이제 이 글자가 그냥 서로 엉켜붙어요. 그 이제 덮고서 한참 이제 딴짓하고 뭐 화분 좀 주물럭거리고 하다가 다시 보면 그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진작 많이 읽지 못한 게 그게 좀 후회가 되는데 뭐 그런 거 외에 뭐 큰 고민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예. 그 평생 교육자로 사셨죠.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 하셨는데 그 교육자면서 또 문인이면서 그 두 길을 이렇게 함께 잘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보람이거나 또 아쉬운 점 있으시다면? 교직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애들을 가르치는데 열심히는 가르쳤는데 애들을 이해하고 애들 편에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방법을 강구해야 했을 텐데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애들을 잡아 끄느라고만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전부 나를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호랭이 선생님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엔 그걸 못했어요. 왜 애들이 나를 안 따라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때 내가 담임했을 때 참 많이 미안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은 어떤 직업을 택할래 하면은 다시 초등학교 교사를 하겠다. 교감, 교장 시켜줘도 싫고 장학사도 싫고 다시 초등학교 애들 담임을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걸 다루는 사람들이 선생님이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초등학교, 더는 유치원이지만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얘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디 가서 네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어요. 이리저리 몰려서 말을 안 하면 안 될 지경이 되면은 교사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다시 돌아간다면은 다른 거 하고 싫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사로 애들 담임을 꼭 하고 싶어요. 그때는 제일 재미있게 하고 살고 내 생활도 즐겁고 또 아이들한테도 흡족할 만큼 나를 부르고 버리고 나를 누르고 애들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고 가르칠 것 같아요. 한 번은 내 제자라고 하는데 뭐 오래전에 편지 왕래 몇 번 하다가 이제 끊기고 직장 옮기러 하니까 끊기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는데 어디 계시냐 그래서 집에 있다. 집이 어디냐 어디다 하니까 거기 잠깐 계실 수 있어요? 그래 그랬더니 둘이 왔어요. 왔더니 무조건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 앞에 차를 갖다 받쳐놓고 이제 짐짝처럼 실려서 갔더니 식당에 갔더니 한 19명이 둘러앉아 있어요. 자기들끼리 계획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전부 일어서서 뭐 얼굴 보니까 다 나하고 똑같이 늙어가는 사람들 같은데 일어서 이제 이 상 사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가운데 섰고 절을 하길래 나도 엎드려서 절을 받았는데 이제 식사가 시작되니까 재미있는 얘기 한참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 좀 얼근하게 술들이 몇 잔 채우고 나니까 이제 한 사람 그래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담임할 때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 왜 맞았니? 하니까 일기 안 썼다고요. 선생님은 맨날 일기만 쓰라고 그러고 일기검사다 보면 저는 맨날 의도 터졌어요. 이제 그 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저도 맞았습니다. 저도 혼났어요. 저도 빠따 맞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추억거리로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내가 받아들이기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 남은 건 그것뿐이구나. 내가 남겨준 게 이것뿐이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주 그 심한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웃기는 웃었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서 뭐 내가 교직 생활에 이런 보람이 있고 이렇게 남한테 자랑하고 싶다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가책만 많이 남아 있어요. 아까 얼핏 뭐 글씨가 뭐 털난 글씨도 보시고 화초도 조금 만지시다 책도 보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또 그거 말고 주로 집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화분을 이제 몇 개 갖다 놓고 물 주고 뭐 잘 크는 놈 또 다시 푹 엎어서 다시 심어보고 가만 놔두면 잘 클 걸 그냥 엎어서 또 다시 심어보고 화분도 바꿔보고 그런 재미로 사는 거지. 뭐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신이 잠든 딱 그거를 이제 틈나는 대로 수정을 해가면서 하는데 아직 벌써 시작한 지 몇 달이 됐는데 반도 진척이 안 됐어요. 그걸 마무리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네요, 또. 그러면은 그 책을 이제 다 원고를 다시 새로 개작을 하시면 또 출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도? 그건 봐야 알지. 뭐 누가 출판해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봐야 하는데. 근데 아주 전면 개작하는 건 아니고 그걸 제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뜨문뜨문 읽어보니까 너무 소재가 그게 교직에 있다가 징집돼서 일본군에 징집돼서 만주벌판에 가서 이제 일소전쟁에 참전했다가 그 양반 내 경험담을 듣고 이제 시작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뭐라 그럴까 반일 감정 또 나라를 뺏긴 서름 이런 것만 치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완화시키고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그런 일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은 하되 용서하고
두 나라 간에 서로 두 나라 국민 사이에 서로 화합해서 사는 그런 길을 택해야겠다는 그런 걸로 좀 방향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 트머리를. 그 신이 잠든 보니까, 땅의 내용을요. 예. 네. 그것도 책들이 남들이 붙여온 것에 대한 것도 요즘에 다 뭐 손편지 쓰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예.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작가나 이런 분들이 쓰는 책을 여러분들한테서 얻어보는데 이제 직접 책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이야 이제 인사했고 또 잘 아는 사람은 우편으로 오더라도 전화로 당신 책 고맙소 하고 인사가 되는데 낯지도 보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떤 분들은 한 번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름을 대니까 누구시죠? 그래서 이름을 대니까 책을 보내줬으니까 분명히 내 이름을 아는 줄 알고 이름을 대니까 어디시죠? 그렇게 뭐래요. 그래서 이게 책을 받았다고 다 아는 사람이고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책을 받았노라. 나는 어디 사는 누구 뭐 그 책을 언제 받아서 어떻게 했나. 하니까 그 전화로 다시 오는데 그 반응이 상당히 아주 의외였어요. 굉장히 기뻐하고 네. 또 어떤 책은 이제 어렵게라도 그 틈을 내서 읽고 그 소감 같은 걸 이렇게 적어주면은 그 전화하신 분이 아주 친밀감, 모르던 사람인데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그 편지를 뭐 오래 간직하겠다 뭐 그러면서 아주 흡족해 하는 걸 보고 이게 나도 그런 편지를 몇 번 받아봤지만 사실 저자의 기쁨이 그런 데도 있구나 해서 가능하면 아니라 거의 한 2, 3년 내에는 거의 낯선 사람한테는 표적이.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나한테 낯설면 그 사람도 나한테 낯설 텐데 그 주소록이나 뭐 회원 주소록을 보고 그 중에도 선택한 것도 고마운데 그걸 받고 무심히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읽고 감상 적어서 주면은 그 반응도 굉장히 아주 혼탁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참 감동적인 얘기네요. 책을 받고 그것을 일일이 다 감상평을 쓰셔서 보내주시고 하니까 그 저자가 책을 보낸 보람이 좀 느껴질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동해알부 신인문학상 공모에서 늘 소설 부문 심사를 지금 맡아주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리고 그 소설을 쓰고자 하는 이 신인이나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심사도 참 저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과학이나 사회 이런 과목을 평가한다면은 정답이 당연히 있게 말인데 음악이나 뭐 무용, 예술 분야, 미술 분야, 글짓기 이런 것은 정답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더군다나 성인 세계에서 하는 소설이나 이걸 거기서 수백 편 중에 우수작 하나를 뽑아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뽑아내면서도 저는 늘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보면은 다른 걸 뽑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 틀은 있는데 그런 틀을 갖추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 중에도 뭐한가 특징이 있는 것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소설 쓰는 분들이 좀 유념해야 할 것은 뭐 많이 읽고 많이 경험을 쌓으라는 건 상식적인 얘기고 조금 눈을 돌려라. 시각을 달리해라. 다른 사람이 보는 거하고 시각을 달리해라.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바라볼 때 저게 얼마나 화려하고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 구조로 어떤 형태로 벌어지고 그 밑에 사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날까 이런 걸 바라보고 또 웅장한 건축물이나 예술품을 바라볼 때 저거를 만들 때 저걸 구성한 사람의 뜻은 무엇고 저걸 지을 때 희생된 인력, 희생된 사람들의 생명은
얼마나 애통할까.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이렇게 바꿔보고 그리고 거기서 상상력을 키워라. 바라보이고 관찰한 거에 끝이지 않고 그걸 더 확대해서 이를 키워보는 상상력을 키워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동해알부TV 사람풍경은 충북 문단의 원로 작가인 안수길 소설가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 동안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필력으로 고독하고 치열하게 창작 혼을 불태운 노 작가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면서 오늘 사람풍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